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정선용 지음. 출판사 RH 코리아. 2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살기 힘든가? 나는 수천 번 이 질문을 던졌다. 모든 것이 내 무능함에 의한 업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저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철저히 무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경제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아들아, 나는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소속을 잃고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돈 공부해야 하는 이유. 나는 대기업에서 25년 동안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한 유통 전문가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하며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돈의 흐름을 몸에 익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회사에만 목을 맨 경제 문맹이기도 했다. 너희 엄마가 6억 원의 종잣돈을 50억 원으로 불려나가는 동안 나는 근로소득만 알았다. 우물 안에서만 전문가였다. 그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아도 삶은 늘 퍽퍽했다. 부의 계단에 올라라. 돈의 계단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아동기는 돈의 소비 원리를 깨우치는 시기다. 둘째, 청년기는 근로소득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셋째, 장년기는 사업소득에 집중하는 시기다. 넷째, 노년기는 자본소득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전세, 월세와 보이 사다리. 먼저 쌀랑눈 같은 집은 사용하면서 돈이 녹아버린다. 우리는 그 집을 월세라고 한다. 매월 비용으로 사용해서 돈이 녹아버리는 집이다. 월세는 오래 살면 살수록 돈이 더욱 없어진다. 서민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월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월세는 돈이 땅 위에 내려앉자마자 스스로 녹아버려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세의 집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반대로 이 집은 사용하면 할수록 돈이 쌓인다. 우리는 그 집을 전세라고 한다. 전세는 매월 돈을 쌓아가는 저축의 집이다. 전세는 그 자체의 돈도 그대로 있고 월세처럼 매월 녹아버리는 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쌓이는 집이다. 전세돈은 자가에 살아야 녹아버리지 않고 쌓이는 돈뭉치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서 조금씩 모은 돈을 보태서 우리는 종잣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전세를 살아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과거는 반복된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철학 교수를 지낸 조지 산타야나의 말이다. 우리는 어떻게 잘못된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은 역사를 알아야 한다.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경제도 이와 같다. 경제의 역사를 알아야 비로소 현재의 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 위기는 교훈을 남긴다. 뼈아픈 사건이라면 더더욱 기억해야 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도 그러한 사건이다. 우선은 국가 간 대차 관계에 사용되는 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세계의 돈을 기축통화라고 한다. 국가 간에는 기축통화인 달러로 돈을 빌려주고 빌린다. 우리나라는 1995년 도로 건설과 댐 공사 등 경제 개발을 위해 10억 달러가 필요했다. 우리나라에 8억 달러가 있었고 나머지 2억 달러는 일본과 유럽 국가에 갚아야 할 일자를 다르게 설정해 각 1억 달러씩 빌렸다. 돈을 갚기 위해서는 달러 보유액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국가는 IMF에 달러를 빌려달라고 요청한다. IMF는 금융 자본주의에 적합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그때 돈을 빌려준다고 조건을 단다. 그러나 조건은 냉혹한 것이었고 우리 피와 살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조건이었다. 우리나라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온 국민이 고통과 절망에 허우적거렸다. 이것이 1997년 국가 부도 직전에 있었던 바로 IMF 외환위기였다. 지금부터 보여주는 지표는 IMF 외환위기 속 경제 지표들이다. 단순하게 금리, 주가, 환율, 집값이라는 4가지 항목만 비교한다. 1997년 12월 이후 환율은 1달러당 2,000원대를 돌파했으며 금리는 30%를 웃돌았다.
집값은 뚝 떨어져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세입자가 전세금 대신 집을 인수하는 일도 있었다. IMF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강제적으로 인상했다. 그 당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실업자들은 산으로 가서 시간을 죽이고 절망과 분노를 달래야 했다. 주가는 반토막 났다. 코스피 지수가 1997년 외환위기 이전 1000을 넘겼다가 1998년 500 이하로 떨어졌다. 아파트 값은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1997년 3억 원이던 서울시 모 아파트 33평 값이 1998년 1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환율은 달러 가치가 원화 대비 2배가량 폭등했다. 1달러 환율은 1997년 4월 891원에서 12월 최대 1995원으로 원화 가치 폭락이 일어났다. IMF는 고금리 정책으로 금리를 30%까지 올렸다. 서민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거리로 내몰렸다. 반면에 자본가들은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거나 반대로 헐값이 된 집을 주워 담았다. 그 집값이 몇 년 뒤 회복되면서 여기에 또 돈을 벌었다.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IMF 외환위기는 서민들에게는 정말로 참혹한 고통이었다. 서민들은 고통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성장했다. 덕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그래도 무난하게 극복했다. 그리고 외환위기 후 2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허리케인급 위기에 직면해서 제법 잘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의 대응 성적을 주가, 환율, 집값, 금리 이 4가지 경제 지표만으로 평가하면 선방이라고 할 수 있다. 주가는 코스피 지수가 2020년 1월 2200선에서 12월 2900선을 넘었다. 동학개미들의 집중 매수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를 방어했다. 원달러 환율은 2020년 3월 최고 1280원에서 21년 1월 1082원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IMF 외환위기 때와 반대의 상황이다. 집값도 상승했다. 집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돈과 자산의 연결고리를 인지하는 통찰력이 매우 높아졌다. 금리는 1998년 최고 30%의 강제적 고금리였고 2020년은 0.5%로 저금리다. 놀라운 일은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경제 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만큼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이 대단히 성장한 것만은 사실이다. 돈의 3가지 통로. 첫째,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둘째,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지속해서 행하는 사업으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셋째, 자본소득이다. 자본소득이란 자본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기 영업에 투하한 자본 외에 출자 또는 재산 소유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즉, 자본이 버는 돈이다. 나는 자본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을 일컬어 자본주의 꽃이라고 부른다. 진정한 소득은 바로 자본소득이다. 돈이 돈을 버는 소득 구조를 갖춘 사람이 바로 자본가이다. 다음은 자본소득의 사례이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은 나오나와 남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오나는 자본소득이고 남진은 근로소득이다. 두 사람은 1970년대 가요계의 양대 산맥이었다. 요즘은 가수 나오나의 인기가 높지만 그 당시 인기는 가수 남진이 조금 앞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두 사람의 소득 형태를 갈랐을까? 그 기준은 바로 저작권료다. 가수 나오나는 싱어송라이터로 그 자신이 작사하고 작곡한 히트곡이 많다. 저작권료만 받아도 충분히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가수 나오나에게 저작권은 바로 자본이다. 저작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돈을 벌어오게 되어 있다. 반면에 가수 남진은 본인이 작사 작곡한 히트곡이 별로 없다. 결국 지금도 공연 또는 방송 출연이라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가수 나오나는 자본소득이고 가수 남진은 근로소득이다. 두 번째 비교 대상은 정스토리라는 네이버 블로거와 네이버 카페 고창모와 정창모 카페지기다. 정스토리라는 블로거는 나이고 고창모 카페지기는 내 친구다. 2014년 나는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고 내 친구는 네이버 카페를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둘은 똑같이 글을 써서 나는 블로그에, 그 친구는 카페에 올렸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지금도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올려야 하는 블로거다. 반면에 그 친구는 20만 명의 카페 회원들이 열심히 글을 올려서 지금은 카페 운영 관리만 한다. 나는 아직도 글쓰기 노동을 하지만 수익이 없고 그 친구는 카페 운영 관리만 하고도 소득을 번다. 여기에 카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헬로미투라는 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까지 확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커뮤니티였던 것을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으로 확장했다. 지금도 사업은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다. 나는 아직도 근로자이고 그 친구는 사업가이며 이제는 그 사업 소득을 기반으로 자본을 축적해서 자본가로 거듭나고 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근로소득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속에 매몰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 아들은 구체적이고 다면적인 경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